학교 설명회랑 이 외부 설명회랑 외부 가장 저는 큰 차이로 보는 게 네.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무래도 고교마다 합격자 범위 내신 범위가 조금 다르게 형성되잖아요. 그게 단순히 어떤 고교 유형이나 학력을 따지기 전에 그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떤 스타일이 그 대학과 잘 맞기도 하고 잘 안 맞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주로 많이 지원하다 보면 또 지원자 풀의 형성이 다음 연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그렇겠죠. 하고 네. 학교 설명회에서는 졸업생 데이터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안녕하세요. 교육대기자TV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오랜만에 진학 담당 선생님 모시고요. 현실적인 입시 이야기, 대입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진학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학교사 황순찬입니다. 담당 교과는 수학이지만 오늘은 입시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좀 사실 계기가 좀 있었죠. 이번 책을 내셨는데 똑똑한 입시는 이 한 줄이 다릅니다 라는 책을 내셨잖아요. 여기서 한 줄의 의미는 뭘까요? 학부모님의 관점으로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제 학부모님들 대부분은 입시를 많이 아시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 바뀌는 게 많으니까. 네네. 내 입시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아이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관점으로 좀 한 줄이 다르다.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입시의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지만 워낙 네. 할 게 많다 보니까 치이다 보니까 근데 입시의 수단이기 전에 사실 이거는 본인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거든요. 사실 옛날에는 뭐 학력고사라든지 이제 수능에서는 사실 어떤 학생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문제를 잘 푸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얘가 이거에 왜 관심 갖게 되었고 어떤 걸 이제 어떻게 확장해 나갔고 어떤 거에 관심 있는 걸 어떤 방식으로 확장했고 어떤 태도를 갖고 학교 생활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10대 때 이루어야 될 예. 어떤 성취 단계인 거죠. 내가 어떤 거에 관심 있지? 난 어떤 사람이지? 이런 걸 성찰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학생들도 만나셨겠지만 학부모도 만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입시를 다 치른 학부모, 학생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후회가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학부모님들이 여러 종류의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나름대로 좀 항목화를 시도를 해봤었는데 선행학습에 대한 후회, 뭐 입시 정보에 관한 후회, 독서에 관한 후회, 뭐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관한 후회, 여러 가지 후회들이 있더라고요. 그 후회들을 제가 좀 조명을 했었는데 사실 이 모든 후회들을 관통하는 어떤 핵심적인 것은 자기주도성에 관한 후회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결국에 스스로 할 수 있는 학생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유초등 때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숙제도 시키고 뭐도 시키고 시켜가지고 뭔가 그때까지 따라왔는데 그 관성이 그대로 중고등학교 때까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사실 스스로 성취하고 그 과정 속에서 성장해야 되는데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주도성을 좀 기를 수 있는 여러 환경들이 좀 주어지는 게 필요하다. 제가 이런 고민들을 이제 어떤 학교에 또 친한 선생님이랑 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 선생님이 통찰력이 되게 좋으신데 미술 선생님인데 교육을 하려 하지 말고 관찰을 하려 해라. 그래서 뭔가 자꾸 시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를 좀 알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네네. 목적 자체가. 네. 보통은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이런 관점에서 우리 아이한테 자꾸 뭔가를 시키려고 하지만 지금 내 아이가 어떤 상태지? 어떤 걸 필요로 하지? 얘가 뭘 좋아하지? 그걸 관찰하려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공감이 됐었는데 그러면서 하나의 일화를 얘기를 해주셨던 게 엄청 떠드는 아이가 있었나 봐요. 교실에. 엄청 떠드는데 또 발표도 되게 열심히 해요. 네. 수업 처음에도 엄청 열심히 하고 막 적극적인데 그냥 그 떠드는 상태가 항상 지속되는 그러니까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한테 야, 너 떠들지 마. 이게 아니라 너는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그 평소에 그런 떠드는 모습만 빼면 넌 1등 학생이랑 똑같은 학생이 되는 거야. 그런 상태가 되는 거야. 네 모습이 지금 그래. 라고 하면서 마치 그 학생 앞에 거울을 갖다 놓듯이 그 학생이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를 그냥 생각하게 만든 것 뿐인 거죠. 근데 그 되게 짧은 그 한마디가 그 학생을 되게 많이 바꿨다고 그런 일화를 또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이제 다 지켜보니까 자기주도 학습, 그동안에 끌기만 했었고 아이가 스스로 하게끔 하는 연습을 못했던 걸 후회하시는 부모님들 많이 보셨나 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 거랑 다 얽혀 있는 건데 사실 선행이라는 게 항상 우리가 예민한 주제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어디까지 선행해야 되냐 이렇게 막 선 긋고 막 그렇긴 하는데 만약에 어떤 아이가 진짜 그걸 따라갈 수 없는 상태인데 그냥 무조건 이만큼 해야 된다더라 라고 시키게 되면 뭐 그걸 설령 억지로 하게 되더라도 그 자기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성취 가능한 목표를 적당하게 제시하면서 스스로가 천천히 성취할 수 있게끔 그 성취감 한번 느끼면 스스로 공부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그래서 바로 다음 미션을 투닥투닥 주니까 애가 이제 그걸 자꾸 못 따라가는 경험만 자꾸 하게 되는 네네. 거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관계에 대한 후회도 같이 딸려오는 거고, 선행도 이렇게 했어야 됐나 저렇게 했어야 됐나 후회도 같이 딸려오는 거고, 예. 그래서 그 모든 걸 이제 관통하는 게 자기주도성에 관한 후회다. 그러면 이 관계에 대한 후회를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체감을 하세요? 부모님들은? 어떤 말씀을 선생님한테 많이 하시나요? 많이 하죠. 예. 그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 제 말은 안 듣는데 예. 선생님 말은 잘 들어요. 근데 사실 이 말이 저를 참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말이거든요. 아, 이 말을 하기까지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어떻게 이어져 온 걸까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사실 그 말을 안 하는 상황이 사실 제일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말 속에 많은 의미를 담겨 있는데, 일단 통제를 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내 말을 들어야 돼. 근데 얘는 안 듣고 있어. 그러니까 스스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얘는 스스로도 못해내고 내가 이렇게 움직이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어떤 대전제가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위험한 상황으로 만든 게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설령 그 상황 속에서 교사가 야, 넌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또 강제적으로 끌고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아이에게 또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좀 박탈하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럼 후회하지 않고 학년별로 잘 부모님이 옆에서 도와주지 않아도 잘 하려면 고1, 2, 3 학년별로 어떤 부분을 학생들이 좀 생각하면 좋을지 선생님이 현실적인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대입 제도 자체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중요성이 계속 커지는 어떤 기조가 되고 있잖아요. 교과 전형도 그렇고 심지어 정시에서도 학생부 반영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일단 학생부 종합 전형을 좀 공부하는 것 자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2 전에 여러 대학들이 발간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 가이드북, 고2 전에 그런 것도 보면 좋겠고, 또 선택 과목이 중요해졌으니까 어떤 선택 과목들이 있는지를 알아가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1학년 1학기가 끝나면 바로 세특이 작성되고 심지어 1학년 3월에 바로 입학하자마자 동아리 가입하세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 좀 고민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 그 과정 속에서 잘못 스타트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예를 들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A 학과를 가려면 A 학과와 관련된 활동을 해야 돼 라는 게 저는 가장 큰 오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게 전략적으로 먹히는 하위권 내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최상위권으로 갈수록 학과에 대한 관심을 원하기보다는 그 학과에서 이제 공부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있는 학생들을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그 학생부 종합전형 잘 모르고 그냥 난 여기 이 학과를 갈 거니까 나는 여기 동아리도 이거 해야 돼, 저거. 그러니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자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1학년을 출발해 버리면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즘 약학과, 의예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냥 1학년 때 약학으로 도배를 하는 거죠. 역사 세특으로 막 허준 얘기하고, 뭐 수학 시간에 1학년 수학 갖고 약학을 탐구하는 것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약학을 탐구한다고 하고, 이제 그런 겉핥기로 시작을 해버리면 그 사실 그 다음 그 스텝에서 어떻게 하기가 힘들거든요. 계속 약학으로 밀고 나가야 하는 거죠. 그렇게 밀고 나가더라도 내신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약학으로 밀고 나가도 내신이 좋더라도 역량이 드러나지 않으면 또 힘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학종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입학하면 좋겠다. 학종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고입 전에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입학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학을 하고 나서는 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저는 일단 수업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좀 얻으려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업 뭐 잘 듣고 내신 잘 공부하고 이런 건 기본이지만, 탐구라는 것을 우리가 뭐 먼 곳에서 자꾸 교과 밖에서 끌고 오려고 하지 말고 수업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게 제일 좋거든요. 거기서 수업 내용에서 질문을 하면서 그게 탐구의 출발점이 되면 가장 이상적인 구조고, 그 맥락을 교사가 인지할 수 있게끔 항상 질문도 많이 하고 본인의 사고 과정이 드러나게끔, 그래서 수업에서 교과 내용뿐만이 아니라 여러 탐구의 재료를 좀 찾아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많이 놓치나요, 이 부분은? 많이 놓치죠. 왜 그러냐면 사실 아이들이 버거워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버거워하냐면 당장 내용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학하기 힘들고 내용 이해하기 바쁘니까 거기까지 도달하기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중학교 때 뭘 배우냐면
두 수의 합이 주어지고 네. 두 수의 곱이 주어집니다. 네. A와 B가 있어요. 그래서 A 플러스 B가 5고 A 곱하기 B가 8이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이런 걸 중학교 때 하거든요. 그래서 네. 두 수의 합과 곱이 주어졌을 때 네네. 두 제곱의 합을 구하는 거죠. 중학교 때 해요. 네네.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뭘 하냐면 어. 두 수의 합과 곱이 주어졌을 때 세제곱의 합을 구할 수 있게 돼요. 네. A 세제곱 네네. 더하기 B 세제곱. 이렇게 일반화가 되는 거죠. 중학교 때 두 수의 합이 주어지고 곱이 주어지면 제곱의 합을 구할 수 있다.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두 수의 합과 곱이 주어지면 세제곱의 합을 구할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 맨날 얘기하는 그 지적 호기심을 가져본다면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4제곱이 되나? 그쵸? 실제 구해지거든요. 네네. 그럼 5제곱도 되나? 그럼 그 사이에서 규칙이 있을까? 그 규칙을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네. 근데 그 과정들을 해내는 게 수학적 역량이거든요. 교과 내에서 계속 심화를 해나가면서 탐구가 네. 이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본인이 이런 호기심으로 뭔가 탐구한 과정을 선생님한테는 어떻게 어필이 되는 건가요? 서울대 학생보종합전형 가이드북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선생님과 함께 뭐 공부해보세요. 선생님과 함께 어떻게 해보세요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무슨 내용이 있냐면 선생님이 귀찮아할 때까지 도움을 구해라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예시들이 있거든요. 네네. 선생님 저희가 토론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의 생각의 흐름을 지켜봐 주세요. 저희 뭘 해보려고 하는데 뭐 책을 추천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하라고 돼 있거든요. 대학은 그런 학생을 원하는 네네. 거죠. 교사가 알아야 기재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사가 관찰을 한 내용이 있어야 기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관찰 근거가 없으면 기재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관찰을 하려면 학생이 그걸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걸 왜 하게 되었는지 동기를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맥락을 전달해야 네. 교사가 얘는 이런 이런 수업을 듣고서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주제를 갖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구나. 그 맥락을 이해했으니까 그 맥락적인 내용을 담아서 기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건 2, 3학년 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2학년 때 어떤 탐구는 1학년 때 탐구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교사가 그걸 다 알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얘가 1학년 때 뭘 했는지. 생기부 다 일일이 보기도 힘든 거고. 그래서 2학년 때 뭔가 발표를 한다. 근데 그게 1학년에 어떤 내용을 심화시키는 거다. 그러면 그 의도를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동기를 더. 네, 동기를 반드시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서 발표를 하고 보고서를 제출해라. 그래서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갈 때 내가 1, 2학년 때 했던 활동들을 이제 되짚어 보고 그걸 3학년 때 어떠한 방향으로 확장해 나갈 것인가. 이 고민이 사실 그 전년도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한 명의 생기부를 3년 동안 몇 명의 교사가 작성하는지 혹시 아세요? 한 50 몇 분? 와, 역시 네, 거의 적으면 40명, 많으면 한 50명, 50분 정도가 한 명의 학생을 3년 동안 작성하거든요. 학교생활기록부의 자가평가 기준이기도 한데 이거 좋은 말 다 써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거를 30명, 40명이 써주면 네, 진실이죠. 진실이죠. 그거는 1학년 때 어떤 선생님이 A라는 이 학생의 A라는 강점을 표현을 해주셨어요. 근데 다른 교과에서도 또 2학년 똑같이. 때도 3학년 때도 심지어 담임교사도 네네. 이런 것들이 하면 그 강점은 사정관 입장에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이 교사와의 관계도에서 부모님이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교사와 부모의 관계가 아이를 성장시키는 협력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아이에 대한 관찰 내용을 서로 공유하는 관계인 거죠. 네네. 제가 아까 교육을 하기 전에 관찰을 하려 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도 학교에서 보는 아이의 모습이랑 집에서 학부모님이 보시는 아이의 모습이 다른 부분도 있고 겹치는 부분도 있을 거잖아요. 학생이 가진 강점을 좀 에피소드와 함께 교사에게 좀 얘기해 주시면 전 좋다고 생각해요. 저희 학교가 이제 기숙사 수용률이 한 3분의 1 정도 돼서 기숙사생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저희 학교는 평일에 학교 생활을 하고 주말에는 집에 갑니다. 그러면 기숙사도 되게 이제 생활이 타이트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집 가면 어떻게 했어요? 늘어지겠죠. 네, 늘어지는 게 당연한 네네. 겁니다. 근데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니 집에서 보는 게 처음인데 네, 퍼질러 있는 모습만 보는 거죠. 네. 아이들이 진짜 평일에 경직돼 있는 상태에서 막 엄청 열심히 하는 학생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이 학생이 저희 반에서 진짜 일주일 내내 뭐 하나 안 놓치려고 진짜 열심히 하는 애다. 이 긴장도를 어떻게 얘가 견뎌낼까 걱정이 될 정도다. 그래서 아마 집에 가면 잠만 잘 것 같다. 어머님도 그 아이한테 또 깨워야 되나 고민하면서 이렇게 그랬었다고 이렇게 좀 깨우지 마시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런 맥락은
제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서로 깨닫게 네, 되는 네. 과정이잖아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대한 정보가 늘 갈급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 다양한 고민을 하는데 또 공식적인 그런 행사들이 있잖아요. 설명회라든지 아니면 외부 설명회, 입시를 알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는지 좀 조언을 건네주신다면요. 이게 사실 설명회라는 게 좀 일반론을 다룰 때가 많아서 네네. 이제 만약에 어떤 환자가 병원에 가면은 네. 의사 선생님이 그냥 먼저 저저저저 다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물어보시잖아요. 그렇죠. 어떠세요? 뭐 어떻게 하세요? 이 증상 있으세요? 뭐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잠은 어떻게 자세요? 그 환자를 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진단을 하시면서 치료법을 제안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명회도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그 아이에 맞는 전략과 정보가 나오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만 물어보면 일반론밖에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로 탐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라고 말하는 거랑 저희 아이가 뭐 2등급 때 생명 계열의 학생인데 이런 부분 좋아합니다. 얘가 어떻게 진로 탐구를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하는 거랑 그래도 후자가 조금 더 의미 있는 정보가 전달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학교 설명회랑 이 외부 설명회랑 가장 저는 큰 차이로 보는 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무래도 고교마다 합격자 범위 내신 범위가 조금 다르게 형성되잖아요. 그게 단순히 어떤 고교 유형이나 학력을 따지기 전에 그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떤 스타일이 그 대학과 잘 맞기도 하고 잘 안 맞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주로 많이 지원하다 보면 또 지원자 풀의 형성이 다음 연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그렇겠죠. 하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설명회에서는 졸업생 데이터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서울대 몇 명 갔다, 의대 몇 명 갔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뭐 2등급 때 뭐 물리 베이스의 학생인데 네네. 이 등급대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어떤 결과들이 났는가 좀 좁혀서 물어봐야 거기에 맞는 정보들이 풍성하게 제공되거든요. 그냥 네네. 2등급 되면 어디 가요? 이러면 또 추상적 좀 더 광범위한 얘기밖에 안 나오는 네네. 거죠.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 고교에서 합격자를 배출하는 어떤 범위들이 통상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졸업생 데이터를 좀 확인해 보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학교마다 공개를 자세히 해주는 데도 있고 안 해주는 데도 좀 있지 않나요? 뭐 고교마다 좀 다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좁혀서 물어봐야 된다라고 아. 제가 이제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이나 학교생활 학교 설명회에서 네네. 내 아이의 등급대와 계열 정도를 좀 최소한 네. 그 정도는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좀 좋아요. 네. 만약에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고교학점제가 적용된 이후부터 학교 설명회를 참여를 한다.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볼 부분이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선택 과목이 네.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개설된 여부를 좀 네. 확인한다든지. 네. 고교마다 선택 과목이 개설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겠죠. 차이가 있으니까 교육청이나 여러 이제 외부 기관에서 선택 과목 안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발간하지만 그게 정작 우리 학교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네. 수도 있고 없으면 또 공동교육과정이라든지 어떤 대책이 있는가 이런 걸 판단해야 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1학년 학부모님이더라도 네네. 2, 3학년 설명회를 가보시면 좋거든요. 네. 저는 많이 권유를 드려요. 나중에 가서 이제 대학 입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설명회 다녀볼까? 그래서 3학년 설명회를 가면요. 네. 이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어떤 후회가 또 있죠. 들기도 해요. 그래서 1, 2학년 학부모님이더라도 3학년 설명회를 가보시는 것도 좋고요. 3학년 설명회에서는 결국에 아까 같이 뭐 몇 등급대에서 어떤 결과들이 나는지 이런 어떤 세밀한 부분들도 또 얘기하기도 하고 1학년 때는 좀 일반론을 얘기 많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미리 보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오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 부분을 좀 알고 가면 좋겠다 이런 부분 있을까요? 입시 정보에 관한 질문은 저는 크게 그 상담 시간을 좀 버리는 것 같아요. 찾으면 나오는 것들로 시간을 쓰기 좀 아깝다. 내 아이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거에 좀 주목을 하면 좋겠고 그것이 이 학교에서 이 고교에서 비슷한 형태의 졸업생들이 어떤 모습들이 있었고
이 학생에서 좀 이상적인 시나리오로 갔을 때 네. 어떤 졸업생들이 사례가 있었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위주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똑똑한 입시에 대한, 그러니까 대입을 걱정하는 부모님들, 학생들을 위한 책인데 첫 부분에서 자녀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대화법을 좀 알려주셨어요. 그 대화법의 구체적인 노하우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이제 밀어주기 대화, 알아가기 대화 이렇게 좀 표현을 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학교에서 하루 동안 경험하는 것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아이가 조금 돌아볼 수 있게끔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게끔 질문을 던지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그 수업량 유연화 주간에 어떤 탐구를 할 것인지 선택하는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학부모님들께 얘기했어요. 어떤 거 선택했니? 거기서 뭘 기대하니? 라고 질문을 해주시라고. 너 이거 했어? 막 이게 아니라 그러면 그냥 아이가 어떤 걸 기대하고 있어? 나 이런 걸 선택했는데 어떨 것 같아? 이런 걸 얘기하면서 서로 정보가 또 교환이 되는 거죠. 학부모님도 아이를 알아가고 아이도 자기 자신의 상황을 엄마가 좀 알아주고 있다. 부모님이 알아주고 계신다. 이런 어떤 관계에서의 또 라포가 또 형성되는 것도 있고요. 네네. 핵심적인 건 아이가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게끔 하는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기자 TV